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여야 대선 후보들 22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첫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서울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서로의 유세의 길을 걸으면서 이른바 경부선 대결을 펼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TK 지역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호남을 집중 공략합니다. YTN 취재기자들이 두 후보가 나가 있는 현장 또 국회에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상황 전해줄 송재인 기자부터 연결해볼까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대구 동성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선거운동하는 현장에는 어민주 기자가 나가 있죠? 네, 대전 은흥정리 문화의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주로 심상정, 안철수 후보 소식은 국회 박석영 기자가 전해줄 예정이죠?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의석수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이재명 후보 지금 두 번째 유세 현장에 돌입한 거죠? 네, 부산에서 유세 후 포문을 연 이재명 후보, 지금은 대구로 올라와 두 번째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답게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풍선과 점퍼가 이곳 동성로 일대를 메우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도착부터 지금까지 지지자들의 연호가 이어지면서 선거 분위기도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이 후보는 이곳에서 자신의 고향이 바로 대구 경북 지역이란 걸 강조하면서 민주당 최초의 TK 출신 대통령을 만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내세운 국민통합 대통령 메시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현장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후보는 오늘 부산과 대구, 대전과 서울을 누비는 이른바 경부선 상행 유세를 펼치면서 종일 국민통합 메시지를 띄울 예정입니다. 오전 첫 거리 유세에 나섰던 부산 부전역에서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되겠다고 자부하면서 동시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와 정책을 펴는 통합, 또 실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내 편이면 어떻고 네 편이면 어떻습니까? 전라도 출신이면 어떻고 경상도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떻습니까?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도움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후보는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적폐수사 발언을 겨냥해서 대통령의 엄청난 권한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돼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하면서 민주공화국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대구 유세를 마치고 나면 이 후보는 이제 대전으로 향합니다. 사회와 통합의 중심 대전, 충청에서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하면서 과학기술산업 지원 확대를 약속할 예정인데요. 이후 호남선과 경부선이 만나는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다시 한번 국민통합 메시지를 띄우면서 첫날 유세를 마무리합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0조 긴급 재정명령과 대대적인 공급 확대, 또 부동산 대개혁도 다짐하는데요. 송영길 대표 역시 앞서 구룡마을 개발로 공급 예정이던 2,800여 호 주택을 12,000호까지 늘리는 구상 등 수도권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네, 열띤 현장 분위기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민주 기자, 윤석열 후보도 두 번째 현장 유세에 돌입한 거죠? 네, 서울에서 출정식을 열며 본격 유세를 시작한 윤석열 후보는 KTX를 타고 이곳 대전으로 내려와 두 번째 유세에 나섭니다. 보시는 것처럼 쌀쌀한 날씨에도 거리에는 윤 후보를 보기 위한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정말 선거가 시작됐다라는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특히 윤 후보에게 충청은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해 충청의 아들을 연호하는 지지자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 윤 후보는 제 뒤에 있는 연단에 서서 충청 대통령과 행정수도 완성을 키워드로 삼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앞서 오늘 아침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윤석열 후보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며 첫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윤 후보는 무너진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자신은 국민이 키운 후보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저를 불러주시고 키워주신 국민 여러분께만 부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부당한 기득권에 대해 맞서 과감하게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는 반대로 대전, 대구, 부산으로 향하는 경부선 하행 유세에 나섭니다. 대전 일정을 마친 뒤에는 보수 텃밭인 대구로 향해 석유, 자동차 산업 등 지역 핵심 전략을 발표하며 보수층의 확실한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종착지인 부산에서는 서면에 있는 젊음의 거리로 이동해 청년과 공정을 키워드로 삼아 청년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첫날을 마친 윤 후보는 오늘 밤 광주로 향해 하룻밤을 보낸 뒤 내일은 호남과 충북 청주, 강원 원주를 찾습니다. 셋째 날인 모레는 경기 안성, 서울 서초, 서울 종로 등 재보궐 후보 지역을 훑으며 원팀 유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 기간 국민의힘은 유세차 위치 확인과 연설 신청이 가능한 앱을 사용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2030 청년층을 선거운동 전면에 내세우면서 청년들의 공개 연설을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전파하며 표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엔 제3지대 후보들의 유세 일정도 알아보죠. 박석영 기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호남,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TK로 향한 거죠?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KTX를 타고 1박 2일 호남을 찾아 대선 출정식을 합니다. 심 후보는 호남으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실으면서 이제 34년 기득권 양당 정치를 막을 유일한 후보는 자신밖에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대전환의 사명을 받들고 또 역대 최대 비호감 선거로 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저 심상정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후 심 후보는 노동 현장과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야권 단일화 국면과 마주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대구에서 유세를 시작했는데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잇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공정한 나라는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그리고 그 가족이 도덕적이어야 가능합니다. 거대 양당 두 후보 그리고 그 가족 과연 도덕적이고 깨끗합니까? 안 후보는 대구에서 경북 구미로 이동해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고 경북 영주에서 순응한 씨 종친회도 만납니다. 안 후보가 유세에 집중하는 가운데 국민의당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했는데요. 최 위원장은 안 후보의 야권 단일화 제안에 국민의힘이 아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혼자 해도 정권을 잡을 수 있는데 왜 권력을 나눠 먹느냐, 우리끼리 하자는 의사가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모교 예터에서 동문과 은사 지지자들과 만났고 청계천과 청량리, 통인시장 일대를 종일 걸어다니며 유세를 합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죠. 지금까지 대선 선거운동 첫 유세 현장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송재인, 엄윤주, 박석영 기자 모두 수고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 만들 준비 됐습니까? 네! 준비됐어요? 네! 됐나? 네! 됐나? 나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컨셉을 시작할까요? 좋아! 빠르게 가! 호남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을 막고 주 4일째 녹색 복지국가 만들겠습니다. 제 간절함 믿어주시고 제 진심 믿어주시고 제 능력 믿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 드디어 오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경부선을 따라서 하루 동안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서울을 오가는 강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여야 의원들과 함께 향후 선거운동 계획 그리고 현재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앞서 저희가 잠깐 그 영상을 통해서 그 노래를 좀 틀어드렸어요.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일단 상행선, 하행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좀 엇갈린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상행선이잖아요. 네. 지지율이 상행할 겁니다. 네. 예, 예. 지지율이 상행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법정 선거 운동을 앞두고서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지지율 그래프가 좀 이게 완만하게 그 우하향 네. 곡선을 그리다가 법정 선거 운동 한 4, 5일 전부터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바닥을 찍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고 난 뒤에 우하향 곡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부선 상행선을 탄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지지율의 우상향 곡선을 이제 타기 시작했다. 네. 반대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서울서 부산까지 하행선이잖아요. 네. 이 고점 찍고 지금 하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게 저 암시하는 바가 상당히 좀 정치적 의미가 있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였습니다. 성일정 의원님이 상행선과 하행선의 의미를 또 지지율과 연관을 시켜주셨는데 네, 전재수 의원님이 이렇게 시켜주셨는데 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해몽을 잘하시죠. 그럼 저희가 해석하는 거는 서울의 민심을 확실히 잡고 네. 부산에 가서 아주 확실하게 또 부산 민심까지도 잡고 오겠다라고 하는 이 하행선을 저희는 탄 겁니다. 네. 지지율 하행선을 탄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적 그 고려들을 많이 하지요. 네. 그 후보가 동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 자체가 메시지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청계천 광장에서 한 것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던 옛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하면서 우리 수도 서울을 잘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청계천으로 상징되는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바로 이 청계 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고 있는 서울의 민심을 지역으로 다 전파를 내려가야 되겠다라고는 그 시발의 의미가 있고 또 대전은 충청 대통령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고향이 논산과 또 우리 공주고요. 그리고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중원에서 충청에서 영남이나 호남 모든 곳을 아우를 수 있는 화합의 의미가 있고 또 대구를 가는 것은 보수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지금 로봇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미래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부산 같은 경우는 젊음과 공정의 상징이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하향을 통해 하면서 이 지역 또 우리 국민들한테 드리는 메시지가 그 유세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도 이제 잠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왜 첫 행선지가 왜 부산이냐면 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메타버스 매주 타고 달리는 민생버스의 첫 행선지가 부산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도 1월 1일 신년 첫날을 또 부산에서 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22일간 진행되는 선거 캠페인, 법정 선거 운동의
첫 행선지를 부산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은 997이라고 그럽니다. 997. 997 잘 모르시죠? 네. 근데 부산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997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대한민국 전체 수출 물동량의 99.7%를 부산이 처리합니다. 부산항에서. 예, 부산항에서. 부산항이 전체 수출량의 99.7%를 부산항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97이라고 그러는데 부산 사람들은 다 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에 지금 이제 코로나 역병이 지나가고 나면 분명히 그 지나간 자리에는 위기가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경제 문제, 민생 문제. 그래서 이 위기를 돌파하겠다. 무엇으로? 이재명이라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수출을 다 책임지고 있는 부산에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국민들로부터 좀 가장 강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첫 법정선거운동 첫 일정을 부산에서 스타트를 끊어서 대구 거쳐서 대전 거쳐서 서울로 올라오시고 그다음에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남에서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로 올라오시고 네. 정세균 고문님께서는 전북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송영길 당대표는 대전서 출발해가지고 서울로 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 저녁에 모여가지고 이낙연, 정세균, 송영길, 이재명 후보까지 말하자면 전국 각지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에 모여가지고 오늘 첫날 이제 법정선거운동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좀 기획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부산이 선거구시고 고향이시니까 부산의 뭐 상황을 잘 알지요. 근데 방금 우리 전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지사를 유능한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경제 대통령 얘기를 해요. 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장동 사건 났을 때 건국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백현동 같은 잠깐만요. 그러면 백현동 같은 경우에 자연 녹지였거든요. 보존 지역이었단 말이죠. 4단계를 띄었습니다. 업자한테 가져간 것만도 5천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원래 임대주택을 짓게 돼 있었는데 네. 그런데 민간으로 10%만 남겨놓고 민간주택을 했는데 공익 환수를 여기 왜 안 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백현동도 공익 환수를 했어야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병원 부지를 두산건설한테 주었는데 이 병원 부지는 다른 부지보다 병원밖에 못 짓기 때문에 다른 내가 2천만 원 간다 그러면 200~300만 원밖에 안 가요. 네. 이걸 상업용지로 바꿨잖아요. 정말 유능한 대통령이었으면 성남시가 이 땅을 사야지요. 그리고 상업용지로 바꾸어서 2천만 원에 팔으면 되는데 그래야 공익 환수가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기업들한테 줬단 말이지요. 과연 이게 유능한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무능한 부패한 분들이 잘못하면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께서 이번 이 캠페인을 아주 눈여겨보셔야 되고 깊이 있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의원님 잠시만요. 일단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이게 오늘 출정식 의미를 하려고 너무 길어져서 반론 좀 하시고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뭐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데 굳이 거기다가 지금 지금 YTN 채널 돌아갑니다. 대장동 이야기하면 국민들 되게 짜증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동에 이재명 후보가 설계를 했습니다. 공익 환수를 설계를 했죠. 5,500억이 넘는 돈을 공익 환수를 했고요. 국민의힘이 설계를 했습니다. 돈 빼먹기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배임을 설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만배 씨 누나가 느닷없이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떡 하고 사줍니다. 윤석열 후보 아버지가 덕을 봤죠. 곽상도 의원 아들이 세상천지에 6년인가 5년인가 근무하고 대리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아갑니다. 박영수 이 특검의 딸이 또 돈을 받아갑니다. 네. 돈 받아간 사람은 전부 국민의힘이죠. 돈 빼돌리기, 돈 빼먹기 그거를 설계한 게 국민의힘이죠. 왜 이 화천대유 관계자들한테 윤석열 아버지는 집을 팔어 곽상도 아들은 50억 퇴직금을 받아 박영수 딸은 그 돈을 왜 받습니까? 그리고 두산건설 특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전국에요 227개인가요? 기초단체장들 기업 유치하려고 사활을 걸고 덤벼듭니다.
성남시장으로서 두산그룹이 대기업을 유치한 그 성과를 무슨 기업 특혜 이야기를 하면요. 그거는 전국의 227개 기초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이제 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유능한 경제대통령 대 이번 싸움은 무능한 검찰 대통령, 검찰공화국, 검찰주의자의 대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일단 이 지점에서는 좀 사회자가 직권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룰 주제가 좀 많아서 계속 이렇게 공방을 주고 받다 보면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되겠죠? 두분 다 공방을 한 번씩 주고 받으셨으니까요. 자꾸 그 하실 말씀 없으시면 대상동.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출정식의 동선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실제 그 여야 두 후보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출정식에 임했는지 관련된 녹취를 듣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유세니까 여러분과 함께 구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부산을 위해 이재명이 합니다. 부산을 위해 이재명, 나를 위해 이재명, 새로운 희망 넘치는 나라를 위해 이재명.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 윤석열 보답하겠습니다. 윤석열. 자,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진합시다, 여러분.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들었는데 지금 전재수 의원님과 성일종 의원님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상대당 입장을 좀 평가를 좀 해주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이 어색하잖아요. 네. 일단 딱 봐도 이게 뭔 말을 하는지 메시지가 뭔지 뭐 이게 좀 불분명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뭐 검찰 출신으로서 뭐 범죄 혐의자 앞에서 뭐 이 수사라든지 뭐 구속이라든지 사람 잡아 넣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건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위기라는 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이 코로나 역병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일자리의 문제, 이제 석탄 경제 끝났지 않습니까? 여러 위기가 있는데 결국은 이 위기에는 우리가 선거의 본질에 주목해야 됩니다. 선거의 본질은 뭐냐면 일할 사람 뽑는 겁니다. 네. 뭐니 해도.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투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결국은 선거의 본질에 주목하게 돼 있고 그 선거의 본질은 일할 사람, 더 일 잘할 사람,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원하게 될 거다.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이재명 후보가 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박하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후보에 대해서 박하게 평가하셨죠. 그렇죠. 예,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박하게 평가하셨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급하긴 급한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이재명 한다 그러는데 뭐 우리 다 언론을 통해서 알 일이지만 공사 구분을 못하는 후보 아닙니까? 법인카드를 가지고 초밥을 사 먹고 쇠고기를 사 먹고 이걸 다 발표하십시오. 전과 사범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익을 위해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대장동을 비롯해서 재판 거래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이런 것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 후보인데 나를 위해 이재명을 하면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막힐까요? 오히려 이재명이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지금 여러 국민들의 이 소리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이 양 후보의 이야기를 좀 잘 들으시고 우리 전 의원님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일정 부분 앞으로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기가 오고 이럴 텐데 앞으로 닥칠 이런 위기에 대해서 공사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정과 상식을 지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를 그리고 그렇게 지켜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국민들께서 상식에 맞게 판단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두 분이 서로 상대 당에 대해서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다 보니까 중간에는 저도 중간에 이름이 막 잘못 나가고 그러네요. 다시 한번 딱 그 집중을 해서 일단 그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 박하게 평가를 했다는 걸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고요.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 있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뉴데일리와 PNR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지난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 조사이고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가 표본 오차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46.6%, 이재명 후보가 40.3%, 안철수 후보가 7.3%, 심상정 후보는 2.5%를 기록했는데 지금 이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는 오차 범위 밖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입니다. 윤석열 후보 38.8%, 이재명 후보 33.2%, 안철수 후보 8.4%, 심상정 후보는 3.1%를 기록을 했고요.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의뢰를 했고 칸타코리아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 2월 12일부터 13일 사이에 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단일화로 윤석열 후보 나섰을 때 3자 대결 결과 지금 윤석열 후보가 43.1%, 이재명 후보 33.9%, 심상정 후보는 3.4%이고요. 다음 것도 좀 띄워주시죠. 네, 이건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입니다. 43%를 안철수 후보가 기록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28.7%, 심상정 후보가 3.5%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쭉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도 여론조사가 10개도 더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좀 벌어진 여론조사인데 뭐 완전히 붙어있는 여론조사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오늘로부터 한 10일 전까지는 이게 눈에 띄게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좀 하락 기조였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완전히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기세입니다. 선거는 있잖아요. 이 반등하는 사람과 이게 하락하는 후보 사이에 결과가 나중에 극명하게 갈립니다. 반등을 해가지고 상승하는 후보가 선거 결과에서는 이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는 초박빙입니다. 전부 오차범위 안에 있고 오차범위 안에서 1위와 2위의 후보를 나눈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요 딱 22일, 요 딱 22일이 다가올 미래 5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 22일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2일 동안 정말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11년을 하면서 실적과 성과를 국민들에게 검증받았듯이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우리가 오늘날 이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다. 윤석열 후보가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후보다. 이것을 국민들께 잘 어필을 해서 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좀 보면 저희가 오늘 뭐 보여드린 것 외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도 있고 밖에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여론조사의 추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차 범위 안에서 초박빙 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그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뭐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지만은 여론조사의 오차범위 밖도 있고 안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충 한 5, 6% 이상은 추세적으로 윤 후보가 지속적으로 앞서 왔고 또 공식 선거 운동이 들어가는 그 시점으로부터 앞섰던 후보들이 뒤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올바른 판단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추세는 앞으로 이제 진영과 진영으로 갈려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고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러한 평가들이 나오는 것은 또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하고 지속적으로 37, 8%, 또 많게는 40% 정도의 이 박스권에 있었던 것은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 요인들, 범죄 혐의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 후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부패한 후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으로부터는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시간이 가면서 나름대로 또 민주당의 우호적인 일부 세력들이 함께 지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박스권으로부터의 약간의 플러스는 있겠지만 큰 추세의 흐름은 지금까지는 놓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앞선 저희가 지금 이 그래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야권 단일화 관련한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다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격차,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 야권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됐을 경우에, 단일화된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와 경쟁을 했을 경우에는 다자 대결 때보다는 야권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우세한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는 이렇는데 네. 다른 여론조사는 이 여론조사와는 조금 결과가 좀 틀린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100% 오롯이 윤석열 후보에게로 가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대략적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 10%로 우리가 전제를 했을 때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윤석열 후보에게 한 3%, 이재명 후보에게 한 3%, 나머지 한 4% 정도는 이제 투표를 기권하는 형태, 이 정도로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굳이 나서가지고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이 애걸복걸 하지 않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산술적으로 표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법정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은 양진영, 이강 후보가 전부 결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국민의힘이 알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안철수 후보를 조롱을 하고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뭐 7, 8% 나오는 이 지지율조차도 완전히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고사시켜가지고 단일화해도 별 의미가 없는 지지율 상황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를 이제 몰아갈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단일화하지 않고 그냥 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안철수 후보가 이제 스스로 단일화 제안을 했는데 굉장히 독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이전에 안철수 후보가 여러 차례 양보하고 단일화하고 또 뭐 단일화 실패하고 이 선거 때만 되면은 단일화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데다가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또 단일화 이슈를 던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거를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후보, 이런 이미지와 바로 연관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후보 등록 첫날에 단일화를 던진 것은 안철수 후보를 오히려 이 어떤 이 한계에 가둬놓는 그런 지금 역효과가 나오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간파한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안철수 후보를 힘으로 고사시키기 작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략가신 전 의원님이 다자구도로 가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정치는 늘 살아있는 것이고 여러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일화 야권 통합이 지금 현재에서는 교착 상태에 있는 게 맞습니다. 또 안 후보께서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과한 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아무래도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은 그 지지를 더 이끌어낼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DJP 연합 같은 경우는 충청권에 많은 지분을 갖고 있던 JP의 한 5% 정도를 지지를 갖고 있었는데 DJ한테 몰아주면서 이 표가 이동성이 비교적 아주 확고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7, 80% 이상이 DJ를 지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표 같은 경우는 양 후보에 대해서 비교적 양비론이거나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쪽 지지하는 분들이 한 40.6% 정도가 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 23% 정도가 되는 걸 봤는데 어찌됐든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지지자들을 끌어가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측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립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중간에 일단 그 안철수 후보 측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답변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윤석열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에서 현재 단일화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또 이른바 역선택 조항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선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층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야권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표를 역으로 선택한다. 이게 지금 역선택의 개념인데 이 상대적으로 그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경쟁을 했을 때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국민의당에서는 주장을 하면서 역선택 방기 조항은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표의 확장성과 관련해서도 중도 외연 확장성이 안철수 후보 측에 더 있다라고 국민의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 방식은 국민의힘이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 발언을 하기 전에는 국민의힘이 그 여론조사 단일화를 받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 발언을 하면서 절대 받을 수 없는 방식이 돼버린 겁니다. 어떤 발언이냐면 윤석열 후보가 정치 보복 발언을 했습니다. 정치 보복 발언 이거 이유로 소위 말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윤석열 후보는 우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 정치 보복 발언이 나오면서 만약에 이 발언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역선택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안철수가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그 역선택으로 이분들의 어떤 강력한 역선택이 작동을 해서 안철수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그러한 형식의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식은 국민의힘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윤석열 후보가 자초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최측근 검사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검찰을 친위부대로 만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해가지고 청와대 직할부대로 만들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통하지 않고 일개 외청인 검찰청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직접 해가지고 검찰의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보복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자발적으로 조직화된 또는 강력한 역선택이 들어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힘이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전 의원님께서 정치보복이라고는 말을 자꾸 꺼내면서 정치보복이라고는 말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에 허덕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친문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자꾸 이 정치보복이라고는 말을 자꾸 쓰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한 것도 정치보복이 되는 겁니다.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해야 된다. 그런데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시스템에 의해서 하겠다는 게 윤 후보의 이야기잖아요. 아마 이 이야기를 정치보복이라고는 말을 계속 꺼내면서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아마 좀 재미를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 정치적 판단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정치보복이라고는 말을 하지 아니했고 저희 후보께서도 우리 후보께서도 정치보복이라고는 말을 정치보복은 내 생전에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폐 예를 든다고 한다면 나임 옵티머스 같은 경우 금융조사부를 해체시켰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수사권, 수사 지휘권을 박탈을 했습니다. 이러한 적폐 그리고 울산 부정선거 사건에 청와대의 13개 부서에 8개 부서에 13명이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움직여 가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과연 정치 보복입니까? 저는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느 정치인을 하나 딱 타켓을 잡아가지고 내사를 한다든지 없는 죄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지만 네. 결코 정치 보복이라는 말로 지금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갖다가 뒤집어 씌우는 것은 참 선거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그 팩트 확인을 좀 제가 중간에서 하고 이 녹취를 듣고 지금 전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뭐 정치 보복이란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관련해서는 일단 윤석열 후보가 지금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적폐 수사, 집권했을 경우에 적폐 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해야죠라고 얘기가 나와서 했다라는 말씀, 그리고 정치 보복이라는 말은 내 사전에 없었다라는 멘트를 또 윤석열 후보가 했다라는 점을 제가 참고로 확인을 해드리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 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사법 공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려가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공약을 발표했길래 이런 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통합정부를 현실화하기 위해 가칭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제안드립니다. 국민통합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습니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내용을 보면 법무부 장관의 그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검찰 공화국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결국 검찰의 권한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윤 후보의 그 공약 자체에 좀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좀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뜨거 하고서 지금 말을 주워 담기 바쁜데 정치 보복하겠다는 선언이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대한민국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압도적인 무소불위의 권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사하죠, 수사하죠, 구속하죠, 기소하죠, 공판하죠, 구형하죠. 미국만 예를 들더라도 이런 권한들이 너무나 막강한 권력이기 때문에 6개 기관에 다 나눠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6개 기관이 무리한 수사 못하게끔 무리한 모욕주의 수사, 먼지털이 수사, 기획수사, 짜맞추기 수사 이런 수사 못하도록 6개 기관에 누구는 민간인만 수사하고 누구는 기소만 하고 누구는 공판만 하고 누구는 고위공직자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6개 기관에 그 권력을 다 분산해 놓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요체인데 지금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검찰에 그대로 두면서 법무부의 어떤 견제와 균형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청을 통해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곧 뭐냐면 검찰 제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중앙정부에는 외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경찰청도 있죠, 검찰청도 있죠, 국세청도 있고, 관세청도 있고, 질병관리청도 있고, 이 모든 청단위 중앙행정기관들은 그 위에 상급 그 부처와 예산 협의를 통해서 그 상급 부처를 통해 가지고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하는 구조죠. 그런데 검찰은 법무부를 건너뛰고서 기획예산처럼 바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검찰의 예산도 마음껏 그냥 확보를 해가지고 모욕주의 수사, 먼지털이 수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검찰공화국으로 나아가겠다. 검찰 제국으로 나아가겠다. 이 선언을 윤석열 후보가 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에 놀린 거잖아요.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맡으면서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이 맡으면서 국민들이 국회를 통해서 다 봤는데 공정했습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던 인사권, 예산권으로 검찰총장 목재기에 바빴습니다.
이 권력 유지하기에 급급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 의원님 아까 잘못 알고 계신데 여러 외청이 있습니다. 그 외청들은 예산권에 대해서 독자적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법무부를 통해서만 검찰청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해야 되고요. 또 분명한 핵심의 본질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든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공수처, 검찰 다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다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개혁입니다. 옛날에는 고위공직자의 부정 비리를 검찰만 했잖아요. 또 검찰 밑에 경찰이 있었잖아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 기능들을 다 떼서 해줘야 되겠다 이 이야기고, 지금 공수처가 있는데 네. 공수처가 이 정권에서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한 건이라도 기소하거나 일한 거 있습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데려다가 황제 의전하기에 바빴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으면 수술을 해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사법체계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이 검찰과 이 사법기관의 개혁에 대한 윤 후보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벌써 시간이 다 지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많겠지만 그래도 그 공정하게 공수를 한 번씩 이렇게 했으니까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두 분 의원님도 바쁜 하루하루를 또 보내실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그맨 윤영빈입니다. 네. 제가 동네에 저 뽑기 신동이었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달궈서 가야죠. 달고나 아니에요. 예. 정책 한 스푼. 아. 오! 야! 달구는 게 아닌가? 탄 색깔 같아요. 탔죠? 뽑기라도 제가 잘 뽑겠습니다. 네. 도전! 제가 무슨 바늘로 긁어서 좀 비치게 만들고. 라이터 없나요? 그 라이터 나오던데. 오호호호호! 자! 딴 생각하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정신을 차려라.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요? 투표는 성공해야죠. 반드시. 투표 코리아, 투표 아이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7천 명을 넘기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558명 늘어난 5만 7,1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는 엿새 연속 5만 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14명으로 전날보다 8명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만에 61명이 늘어나 누적 기준 7,163명이 됐습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공급 관리에 직접 나선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특정 업체를 사칭해서 진단 키트를 특별 공급하겠다는 사기 업체까지 등장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법이 금융사기에 흔히 쓰이는 보이스피싱과 유사한데 대한약사회까지 나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재택치료로 전환되면서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관심이 컸던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일대 약국에 자가진단 키트를 특별 공급한다는 공문이 뿌려졌습니다. 같은 시간에 팩스로 일제히 보내졌습니다.
자가진단 키트 특정 제조업체 명의로 되어 있으며 단가도 시중가보다 2,000원가량 저렴합니다. 공문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시로 자가진단 키트를 평소 공급 가격의 절반에 특별 공급한다며 조속히 신청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단키트를 간절히 원했던 약사들은 늦을세라 공문을 보낸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그런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다며 한마디로 사기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를 해봤더니 사기다고 회사 측에서도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회사로 전화했는데 전화 바꿔주는지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문의 전화가 폭주하자 해당 업체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공지문을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서울만이 아니라 제주, 춘천, 충청도, 전라도 전국에서 많이 문의가 오셨었고요. 한 100여 통 이상 전화가 오셨었습니다. 더구나 공문에 적힌 진단키트는 국내에 판매 허가도 받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국내에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개인용 자가진단키트는 모두 6개입니다. 그런데 공문에 적힌 셀트리온 디아 트러스트 자가진단키트는 지난해 10월 미국 FDA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수출용 제품일 뿐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사기 행위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약국에 가짜 공문을 보내놓고 업체 소속을 사칭한 직원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돈을 입금하면 진단키트를 보내주겠다며 성결제를 요구한 뒤 잠적해버리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합니다. 워낙 재고가 없다 보니까 이런 좀 급박함을 틈타서 그런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재작년 초 마스크 대란 때도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정식 제품으로 속여 약국에 판매하려던 여러 일당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 조사를 벌여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오늘 20일까지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조정 여부에 대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금요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김부겸 총리가 방송에 출연해 자영업자 절규에 답할 책임을 거론하며 거리 두기 완화 필요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강조한 겁니다. 다만 전파력은 크지만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의료체계 여력과 사회 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새학기 방역 상황에 따라서 신속 항원 검사와 현장 이동식 PCR 검사, 신속 PCR 검사를 실시하는 코로나19 다중 검사 체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신학기 대비 학교 방역 지원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은 우선 개학 이후 7주 동안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 2회 선제 검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등교 전 자가 검사를 중고교까지 확대하는 구체안을 발표하면 이를 반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학교에는 현장 이동식 PCR 검사팀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11세 이하에게 접종할 코로나19 백신 사용 허가를 검토 중이라며 식약처 허가 즉시 접종 시행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일정 등을 고려하면 빨라도 다음 달 개학 이후가 될 걸로 보입니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5세에서 11세용 백신이 별도의 제품으로 나오는데 식약처에서 허가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승인이 되면 접종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는 12세 이상입니다. 캐나다 트럭 운전사들의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를 모방한 이른바 자유의 호송대 시위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이어 유럽연합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도 시위가 열렸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브뤼셀 시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건물 밖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말싸움을 벌입니다. 캐나다 트럭 운전사들의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를 모방한 자유의 호송대 시위대가 프랑스 파리에서 도착해 경찰의 저지를 받은 것입니다. 지난 12일 파리 시내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한 일부 참가자는 브뤼셀까지 행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의 호송대 시위를 금지한 벨기에 당국은 브뤼셀 중심부에서 시위를 막기 위해 광범위한 예방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프랑스 국경 등에서 브뤼셀로 진입하려는 30대의 차량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은 브뤼셀로 향하는 400에서 500대의 차량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30대가량은 차단됐고 나머지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우회시키거나 차단해 시위 참가자들은 대부분 지하철을 타고 시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Vous pouvez aller Bruxelles midi, mais vous repliez tout ce qui est drapeau, tout ce qui est calicot, tout ce qui est banderole, etc., etc. 경찰은 또 브뤼셀 시내에서 흉기 등 금지 물품을 소지한 일부 시위자를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하는 저소득층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현직 육군 대위가 친구와 함께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군사경찰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육군 A 대위를 군 검찰에, 지인 B 씨를 검찰에 각각 송치했습니다. A 대위는 지난해 10월 대학교 동창이던 피해자를 공유 숙박업소로 불러낸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B 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결혼을 2달 앞둔 A 대위를 축하하기 위해서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이들이 머물던 숙소까지 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가와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가 전달과 비교해서 4.1% 상승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수입 물가는 지난해 1월에 비해선 30.1% 상승했고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두바이유는 전월보다 14%, 전년도 1월에 비해선 52.3%가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이 두드러진 가운데 석유 제품과 석탄, 1차 금속 제품값도 올랐습니다. 완판 신화를 이어가던 아파트 청약시장에 지난해 말부터 냉기가 돌고 있습니다. 경쟁률과 당첨 가점 모두 떨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청약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서울 미아동의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분양에 나선 단지였습니다. 그러나 강북 지역인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비교적 낮은 흥행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청약 당첨 가점은 최저 54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최저 가점 평균보다 6점이나 낮습니다. 청약 경쟁률도 뚝뚝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15.5대 1로 지난해 평균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수도권만 보면 31대 1에서 17.4대 1로 거의 반토막이 났고 서울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이른바 묻지마식 청약 수요가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묻지마 청약이라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일정 부분 청약률이라든가 이런 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분양 개시 직후 실제 계약을 체결한 가구 비율인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도 지난해 말부터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 외곽과 지방에서는 미계약이 속출해 무순위 청약 물량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인천의 경우 송도 자이 더스타 단지에선 당첨자의 35%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다 9억이 넘어서 대출도 안 나오고 그렇고 분양가가 안 그래도 높은데 계약금이 20%였어요. 청약 시장 찬바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선별 청약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 양극화가 뚜렷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수도권 중심의 청약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요자들이 입지나 분양가에 따른 선별 청약에 나서면서 지역 혹은 단지별 양극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청약에 당첨된 뒤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큰 만큼 청약 시장에 뛰어들기 전 득과 실을 더 꼼꼼하게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임박한 침공에 대비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는 대사관을 폴란드 국경 근처인 서부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푸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듯 보인다면서도 침공은 경고 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키예프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의 르비브로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르비브는 키예프에서 80km가량 떨어진 폴란드 국경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대사관 직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에서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사관이 키예프에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계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보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긴장에 대한 외교적 해결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in the process of moving our operations from Kyiv to Lviv. The Chargé is already in Lviv. The vast majority of our team is in Lviv.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언제든 가능한 상태로 침공이 임박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푸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군사행동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침공은 경고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o I won't get into a specific date. I don't think that would be smart. I would just tell you that it is entirely possible that he could move with little to no warning. 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나토와 폴란드 등을 잇따라 방문해 임박한 침공에 대비해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침공 날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 정부는 그에 맞춰 모든 대비를 마치려는 듯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고 경보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외교적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명분 쌓기용인지 진짜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인지 그 속내가 아직은 불분명해 보입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외무 국방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 장관으로부터 보고받는 장면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답변에 러시아가 보낼 재답변 준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러시아의 재답변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해제와 러시아 인근 국가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말 것 등 종전 요구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Развивая диалог по некоторым аспектам, которые имеют прикладное значение уже сегодня с нашими западными, прежде всего с американскими коллегам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군사훈련 등 군사적 준비 상황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최근 쿠릴 열도 해역에서 미국의 잠수함을 탐지해 쫓아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По всем направлениям отрабатываются самого разного рода действия противника, в том числе и действия противника как надводные, так и. 푸틴 대통령은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외교적 협상을 계속하자는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측이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다며 비상 대비 태세에 들어간 가운데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막바지 외교 협상이 얼마나 성과 있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여자 컬링 팀킴이 어젯밤 짜릿한 한일전 승리로 4강 진출에 불씨를 살렸습니다. 도핑 의혹에도 경기에 나서게 된 러시아 발리에바를 향해선 피겨 여왕 김연아가 일침을 날렸습니다. 올림픽 소식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중국 베이징입니다. 네, 일본도 평창 동메달을 땄던 강팀인데 우리가 짜릿한 승리를 챙겼죠. 네, 2연패로 벼랑 끝에 몰려있던 여자 컬링 팀킴 어젯밤 일본을 만났습니다. 평창 때도 2번을 만났는데 1승 1패로 팽팽했지요. 특히 준결승에서 일본을 만나서 우리가 이겼고 그때 결승에 올라가서 은메달을 딴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익숙한 얼굴들 팀 후지사와와 만났는데요. 3엔드에서 3점을 얻으면서 기선제압을 했고 불리한 성공이었던 4엔드, 7엔드에서 스틸을 하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9엔드까지 10대 5로 우리가 크게 앞서자 일본은 10엔드를 포기했습니다. 평창 때 늘 들렸던 영미 소리, 이번엔 김영미 대신 김초희 선수가 자주 투입되면서 역할이 다소 줄었었는데 어제 김영미 선수가 나와서 승리의 발판을 놨습니다. 임명섭 감독은 김영미가 일본에 강해서 맞춤형 카드로 투입했다라고 했는데 왜 강한지 무엇이 좋은지는 일본과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올림픽 끝나고 다시 말하겠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10개 나라가 풀리그를 펼쳐서 상위 4팀이 준결승에 오릅니다. 우리는 3승 3패 공동 5위인데요. 남은 3경기는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모두 강호만 남았습니다. 2승 이상 챙기면 4강이 보이는데요. 4강 불씨 살린 선수들 오늘은 하루 경기 없이 휴식을 취합니다. 어젯밤에 또 쇼트랙 여자 계주 은메달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1급 비밀이라던 세레머니도 공개가 됐는데 우리 선수들 슬로모션처럼 아주 천천히 시상대에 올라서 가쁜 숨을 몰아쉰 뒤에 각양각색 하트를 발사했습니다. 최민정 선수는 다른 팀보다 준비도 출발도 늦었지만 결국 노력해서 시상대에 올랐다는 의미, 또 하트는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뜻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동료 욕설로 징계를 받고 김지유가 월드컵 때 당한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출국 일주일 전에 멤버가 확정됐을 만큼 우여곡절 많았던 긴 여정을 표현한 세레머니입니다. 메달을 건 선수들 내일은 강세 종목인 1500m에서 또 1500m에 나섭니다. 평창에 이어 2연패에 도전하는 최민정을 필두로 이유빈과 김아랑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러시아 피겨 요정 발리예바가 올림픽 뜨거운 감자입니다. 도핑 의혹에도 결국 경기 출전이 확정됐죠. 네, 베이징 올림픽 최연소 출전자 만 15살 러시아의 피겨 요정 발리예바 선수, 소변 샘플에서 흥분제의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이 됐지만 도핑 규정 위반으로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은 현재 진행형 상황입니다. 스포츠중재재판소 카스는 어제 올림픽 출전을 금지하는 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면서 여자 싱글에 출전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도핑은 맞는데 경기는 일단 뛰게 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가 일침도 났습니다. 어젯밤 자신의 SNS에 도핑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예외 없이 경기에 나설 수 없다. 모든 선수의 노력과 꿈은 공평하게 다뤄져야 한다라고 영문 글을 남겼습니다. 8년 전 김연아를 누르고 소치 금메달을 땄던 러시아의 소트니코바 역시 도핑 연루 의혹이 뒤늦게 밝혀졌었죠. 땀을 배신하는 불공정 경쟁에 김연아가 쓴소리를 날린 걸로 보입니다. 로이터와 CNN 등 주요 언론도 김연아의 목소리를 보도했습니다. IOC는 난감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일단 발리예바가 여자 싱글에서 톱3에 들어도 꽃다발 전달이나 메달 시상식은 열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땄던 피겨 단체전 금메달 시상식도 열지 않습니다. 도핑 위반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메달리스트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동시에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고육책으로 보이는데요. 발리예바는 공식 훈련에서 구슬땀을 흘려왔고 취재진의 말에는 묵묵부답이었는데 오늘 러시아 방송 채널1이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 며칠간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러시아를 대표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네, 피겨 종목이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지만 이번엔 더욱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가 있죠? 네, 발리예바 선수 오늘 밤 빙판에 섭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52분에 얼음 위에 서게 되는데요. 베이징 올림픽 피겨 단체전에서 여자 선수 최초로 4회전 점프를 성공을 했었던 신기록 제조기입니다. 시즌 최고 점수는 272.71점으로 2위와는 무려 30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공교롭게도 발리예바 다음 선수가 우리 간판 유영 선수인데요. 마지막 조인 5조 3번째, 전체 30명 가운데 27번째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3바퀴 반을 도는 트리플 악셀을 시도할 예정이고요. 시즌 최고 성적으로만 보면 7위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또 함께 나서는 김예림 선수 19번째 선수로 밤 9시 59분에 연기를 시작합니다. 두 선수 자신의 첫 번째 올림픽에서 무결점 클린 연기에 도전합니다. 봅슬레이 2인승의 원윤종 팀 또 서경진 팀 어제 16위, 23위로 주춤하면서 입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태인데요. 오늘 밤 9시 15분에 3차 주행에 나서고요. 스키점프와 크로스컨트리를 합친 노르딕 복합 종목, 이 종목의 선구자이자 1호 선수 박재현 선수가 출격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저는 지금 난산 한옥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시민들의 소망이 걸려있는 달집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코로나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달집 태우기 행사는 온라인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오늘 서해안을 제외한 내륙에서는 둥근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가까운 곳에서 하늘 올려다보시면서 소원 빌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추위 속 눈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호남 내륙에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 눈은 점차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서해안은 오늘 밤부터 다시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10cm, 호남 내륙에 최고 7cm, 충청과 제주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1도, 광주는 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이번 한파는 금요일 오후에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추위 속 내린 눈비가 오면서 도로가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습니다. 미끄럼 사고와 낙상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